네, 인천대학교 홍기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발표 주제 내용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제가 중요한 면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는 전 세계적 글로벌 회계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적용되고 있는 거의 150, 60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의 존망 그리고 그에 대한 미래를 가름하는 그러한 커다란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에 그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 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주 지배 회사로 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도입하고 1년 있다가 그것도 2월 28일 날 한 거니까 거의 우리 국제 기준 채택과 동시에 적용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에피스라는 그런 것은 국제회계 기준과 동시에 출범했다는 면에서 상당하게 그때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때에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발발돼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준비된 게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 동안 발표하라고 그래서 이게 한 페이지당 30초만 하고 40분 해라고 그랬는데요. 10분을 더 주셨네요. 그래서 열심히 넘기는 데 시간이 되니까 더 자세한 내용 또 아까 지적받았는데 너무 글씨를 작게 한 거 갖고 오지 않았냐 또 이렇게 해서도 또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구두로 듣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회계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쟁점 사항과 쟁점 분석을 하는데 주로 이번에 1심 그 판결도 있기 때문에 그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 끝으로 감리가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정말로 적게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금방 요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이제 도입하면서 최대의 사건이었고 특히 2012년에 설립하면서 연결 회계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함께 돈을 마련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 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서는 내 거다. 말하자면 50% 지분 이상이었고 85%를 실제 주식을 내가 취득했으므로 그 이외에 있는 콜옵션이나 동의권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배력으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자기는 지배회사로서 연결회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연도에 가서 둘째 연도가 2015년에 가서 여러 상황을 보니까 콜옵션이 이제 지배력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 행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서 지분법 회계로 넘긴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가장 핵심을 넘어가면 2015년도 아니고 2012년이 이 모든 사건의 근간입니다. 연결 회계를 안 하고 지분법 회계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규제 당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2015년에 지적사항이 뭐냐, 니네 연결 회계를 처음부터 지분법 회계로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연결해가지고 2015년에 지분법 회계로 또 바꿔가지고 그때 공정가치 평가해가지고
불려지 않았냐 이런 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할 사항은 2012년 도입니다. 2012년에 연결로 해결한 게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것이 이 회사의 전체적인데 이것이 2012년에 이미 2014년에 이건희 회장님이 잘 아시고 쓰러지셨어요. 202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심증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2012년부터 쓰러질 거를 하고 승계를 목적으로 연결 해결을 했다. 저는 이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뭐 밑도 끝도 없이 안 될 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요건 저 점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회계하는 데서 제일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게 포인트는 소용이 없네. 그 감리를 하게 되고 감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그 다음에 경영자들이 회계하는데 상당히 이제 위험 부담을 안게 됐다 한 것입니다. 잘 아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 지금 현재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고 그 당시에 삼성 에피스 그를 설립할 당시 2012년에 2014년까지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제일모직이었습니다. 46.3%나 됐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한 4.9%가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에피스에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치가 오르면 제일모직이 상당히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합병을 할 때에 그 합병 비율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뭐가 문제냐면 2015년에요 4월 달에 합병 비율이 결정되고 2015년 9월 달에 합병됩니다. 근데 회계 변경은 그해 말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2016년 3월 달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이걸 1년 전 승인받긴 1년 전에 이미 합병 비율이 설정이 됐는데 그때 이미 그 나중에 있었던 일을 합병 비율에 영향을 받았다고 소급받았다고 하는 것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대단히 그 지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 구조는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85%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를 핵심은 조금 이따 얘기지만 콜옵션과 동의권 그것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검찰은 처음서부터 회사 설립 때부터 콜옵션이 지배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동의권도 지배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회계 기준에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건은 좀 여러분 꼭 봐주시면 좋은데 어때 오른쪽 밑에 가면은 영어로 써져 있는 게 있어요. 2012년도에요. 삼성은 콜옵션이 있다고 공신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방 바이오젠 있잖아요. 같이 설립한 거기는요. 미국 상장 그 회사니까 미국에다가 공시합니다. 미국에 잘못 공시하면 큰일 나잖아요. 뭐라고 공시했어요? 그 오른쪽 밑에 삼성은 경제적 성과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계약성의 권리, 힘을 보유한다. 지배회사다라고 같이 투자한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공동 지배가 아니야. 공동으로 나는 그 회사에 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지금 좀 이따 설명했습니다만 국제 기준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 그 왜 판결에 보면 뭐냐면 연결회계라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기업. 공동기업 스테이트먼트가 별도로 있잖아요. 기업회 기준에. 지분율이 어떻든 간에 너와 나가 동시에 모든 전적인 구성원이 동의가 있으면 공동기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기업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어떤 계약서를 썼어요? 주주계약서에 주주와 85 투자한다. 이런 조건이면 콜옵션을 한다. 저는 콜옵션을 왜 여기 이걸 들여다봤는데 사실 저는 석 박사가 콜옵션 이런 걸 회계 문제를 갖고 졸업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해서 들여다보게 된 건데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회사가 설립하자마자 돈을 주식으로 산 사람하고 미래에 나보다 지금의 행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비싼고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콜옵션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지배력이 똑같으냐 이거.
아니 사인하자마자 회사 설립을 사인하자마자 주식을 돈을 현찰을 주고 산 사람과 콜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배력이 똑같아요? 그 스테이트먼트를 찾아보면 그게 없어요. 나는 그거부터 의심이 됐고, 그랬더니 이번에 검찰 기소에서 내용이 이렇게 써놨다고 보면요, 처음서부터 콜옵션엔 지배력이 있었다. 그 지금 그 판결문을 보니까 그래 써 있어요.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또 삼성전자에서 이미 의약품에 대한 연구 같은 게 좀 있었다. 그 연구의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걸 인정하니까 바이오젠이 여기다가 현찰을 준 거지, 거기서 끝난 거지. 콜옵션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배력을, 콜옵션은 콜옵션대로 지배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그냥 지배력이를 하니까, 그럼 콜옵션 있기만 하면 무조건 지배력이냐? 저는 이게 회계학의 스테이트먼트에 그래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니까 1심에서 아니다 그거 부인받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동의권도 있으니까 또 그랬다. 동의권에 제품 추가권, 판권. 아니 바이오젠이 무슨 회사예요? 의약품 회사예요. 신약 개발하는 거야. 근데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그 삼성 에피스가, 한국에 있는 삼성 에피스가 동일한 거를 연구한다면 인정하겠어요? 아니 바이오젠이 돈을 들였는데 자기 회사하고 관계 있는 그 제약을, 신약을 만들고 막 하면은 자기 제 바이오젠은 딱 하고 여기 에피스면, 그런 승인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동의, 그게 바로 방어권 아닙니까? 회계학의 방어권의 용어가 있어요. 방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를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것보다 더 우려되면 그냥 공동기업 계약서를 짜면 되는데, 공동계약서는 안 했잖아요. 이사도 5명 중에 5명을 삼성바이오로스 정회로 했고, 자격을 다 인정하고 스스로 미국 상장에다가 공시해서 나는 주인이 아니야, 지배는 삼성바이오로스야, 이렇게까지 공시를 한 이 마당에서 왜 굳이 말이지 규제기관이 공동기업이다 이렇게 보면서 지배력이 삼성바이오스를 인정하지 않고 한다. 인정이 되면 당연히 연결회계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다들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이게 막 넘겨갔는데요. 이제 자세히 이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요, 주식 발행도요 맨 처음에 85% 시작을 했는데 최대 94.6%까지 자동으로 막 넘어갑니다.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그 이익이 거의 못 내다가 그 지분법으로 바뀐, 맞으면 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가 일어날 거로 본 이후에는 저렇게 급격하게 그 재무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기업 가치도 저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 포인트가 지적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회계 사례는 이런 경과가 있어서 2012년 2월 28일 날 에피스가 설립되는, 저거 이거 하나 더 하면, 아니 바이오젠하고 똑같은 공동기업이면 뭐하러 삼성만 들고 삼성 바이오젠 바이오 에피스라고 이름을 짓지. 아니 삼성만 들어가고 바이오젠은 이름도 안 들어갔을까? 삼성이 이미 자기 거를 만들려고 이름까지도 삼성만 이름 낸 거예요. 바이오젠이 진짜로 공동기업이었으면 삼성 바이오젠 바이오 에피스라고 이름을 짓지. 그러니까 저는 저것도 이름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삼성에서 만나서 왜 삼성 바이오젠인데 바이오젠을 안 넣냐 했더니, 삼성 걸로 하려고 그런 거죠. 뭐 저걸 뭐 바이오젠을 왜 그냥 투자한 거지. 뭐 당연히 저 이름만 봐도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 조치까지 2018년 이루어집니다. 삼성바이오로스 회계 이슈 경과관, 이거는 여러분 자료집으로서 참고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시고요. 글자도 작고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오랫동안의 경과를 통해서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에는 그 문제는 하소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야 그동안에 우리가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회계감사도 했다. 당연히 회계감사했죠. 그래서 회계감사를 보고서도 냈고 감리도 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인회계에서 위탁감리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까지 뭐라 그래요? 2014년까지 연결한 거 잘했다.
그다음에 지분법으로 변경한 거 잘했다. 아니 뭐 이런 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또 그다음에 1차 감리에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문제 없다고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고 1차 감리도에서 뭐 또 그다음에는 앞에 거는 연결이 문제가 없는데 뒤에 게 연결을 지분법으로 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재감리 가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모두 지분법이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 회계를 담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춤에 장난을 맞추냐 이런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것도 앞에 있는 표와 같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보완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쟁점 사항은 뭐냐? 이 가나다라 그러니까 크게는 2012년 설립한 날, 그 다음에 2012년, 2014년 말에 공시를 왜 안 했냐? 공시를 안 했냐? 이따 좀 얘기지만 그래서 너 뭐 야 콜옵션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지 왜 숨겼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2015년에 회계 이 세 가지를 크게 보는데 판례에서도 2012년에 그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1심에서 나온 거에 가나다라를 전부 다 꼭지를 달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 판결 결과를 보도 자료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뭐 합작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 말하면서 하고요. 이런 거에 계약서에 제가 원본 다 자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또 칼럼도 쓰고 하는데 필요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조금 보니까 뭐 본 적은 약간 그 간접적 자료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뭐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 증거 선물의 심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고발 조치했다는 것, 특히 콜옵션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동의권 지배력이 있다. 뭐 공시 왜 안 했냐 세 가지가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12년까지 거 갖고 고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또 정리를 뭐를 해놨는데 이게 복잡한 내용인데 지금 말한 거에 거의 대부분이 있다고 보시고요. 여러분 자료로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2028년도에 이제 2012년 2월 28일에 회사 설립했습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스는 뭐냐? 단독 지배 연결 해결을 한 거예요.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야, 난 주식 샀다 이거예요. 85%. 임원도 난 갖고 있다. 4명이 있다. 난 사실 내 거다. 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이오젠이 이제 지배력이 있는가? 바이오젠은 난 그 이외에 15% 이외의 지배력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권은 물론 15%만 지배력이 있을 뿐이다. 동의권? 그거 방어권이다. 지배력 없다. 콜옵션? 있지만 지금은 설립할 당시에는 실질적 경제는 이론적으로 0이라는 겁니다. 설립한 날은 0이에요. 0. 주는 날은. 아니 딱 콜옵션 줄 때 그때는 0이지 더 비싼 걸 주면 또 회계 처리해야죠. 돈을 다 받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회계 처리도 안 합니다. 콜옵션 줬다고.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 여러분 잘 아다시피 주식 받은 것만 회계 처리하지 콜옵션 회계 처리 구체적으로 합니까? 뭐 주석상에 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0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결회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2015년에 가서는 보니까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할 가능성이 많더라. 신약을 지금 이번에 1상, 2상을 성공했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배력이 있어서 소유권 당연히 있지만은 동의권 뭐 이건 없지만 콜옵션은 있는 것 같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게 50 빼기 한 50% 빼기 1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제 주주계약에 한 당사가 52%가 되어야 넘어야 실제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게 아예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전부 행사하게 되면요 공동 지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정부는 뭐냐? 처음서부터 바이오젠이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바이오젠이 처음서부터 지배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뒤에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거의 문제는 뭐냐? 회계 변경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오젠에 요 있는 거 특히 동의권 콜옵션이 지배력이 설립하는 날부터 그 연도부터 있었냐 없었냐가 모든 이 요번 사건의 핵심적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회계적으로 보면 단독지배면 종속기업인 경우 우리 연결하게 이제 되어 있죠. 공동기업이면 이제 지분법 회계 이렇게 하도록 회계 기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결 회계를 일단 했으면 나중에 지분법 회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연결 회계를 지분법 변경하면 그 당시 있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평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콜옵션을 이제 회계 처리할 때 부채를 답니다. 왜? 아직 콜옵션 행사하지 않았죠.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달아요. 그다음에 부채도 동시에 달면 동시에 또 어떤 거 했냐, 자산도 달고 이익도 답니다. 공정가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익이 얼마 발생했냐, 4조 5천억이 발생한 거예요. 회계의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그게 4조 5천억이 돼서 이렇게 이제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월 28일 단독 지배가 맞냐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연결회계 기준에 이런 게 있어요. 연결회계는 언제부터 하냐? 지배력 획득일부터 시작한다. 근데 언제 지배력 획득이죠? 지배력 획득일이 사실은요 2월 28일 날도요 처음 연기죠. 개시 재무제표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개시 재무제표. 일기 재무제표는 연말에 작성하지만 개시 재무제표는 회사 설립과 동시에 재무제표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따라서 재무제표를 언제 만들게 됐냐? 바로 그 2월 28일 날 재무제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날로 2월 28일 날 연결인지 아닌 거는 2월 28일 날 결정하는 거지 10월 31일 날 결정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 설립과 동시에 연결이냐 진보이냐는 그날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10월 31일 날 결산일이니까 10월 31일 날 제1기 재무제표가 연결이냐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가 이거에 대한 지적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 자료에는 보면 저는 이거는 칼럼에도 넣습니다. 야, 연결이 언제 했냐? 지배력 획득한 날부터 하라고 일까지 써놔서 지배력 획득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회 기준에. 지배력 획득일이 12월 30일입니까? 2월 28일이에요. 그날 10월 31일 날 콜옵션 가치가 아니라 2월 28일 날 사인하고 서로 한 설립일 날 이때 연결이냐 진법 회계가 결정되는 날인데 이 말을 안 하더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야 그러면 2월 28일 날 지배 획득일인데 획득 결산일이 아닙니다. 지배력 획득 결산일이 아니고 지배력 획득일부터 바로 연결액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월 28일 이후에 한 달 있다 재무제표 만들으라 그러면 뭘로 만들 거겠습니까? 어디에 내가 돈을 꺼온다, 계약을 한다, 뭐 EU에서 나라 국가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재무제표 갖고 오라. 한 달 있다 3월 말에 당연히 그때 재무제표 만들어서 제출해야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뭐 물건을 팔던 사던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꺼오든 은행에서 돈을 꺼와도 재무제표 내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31일 날 설립하고 한 달 있다 돈 꺼오는데 재무제표 내놓으라. 그 있는 대로 한번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10월 1일 가지고 뭐 그때부터 콜옵션을 평가를 안 했느니 하는데 저는 그거부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연결회계 기준에 문단 20호에 지배력 획득일부터 시작한다고 딱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8일 날 무슨 콜옵션을 평가를 합니까? 준날 무슨 평가를 해? 아무것도 아닌 0이에요. 0. 저는 그래서 이게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걸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뭐 이런 문단은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럼 쟁점 분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이 관련된 그 회계 기준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연결회계겠다고 해서 1110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동약정이라는 게 뭐냐? 둘이서 지분율과 관계없이 너와 나는 공동기업이야. 계약서만 쓰면 공동입니다. 지분이 뭐 50이 넘었니 안 넘었니 뭐가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 회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이 1111호에 의한 계약은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회계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검사는 뭐라 하냐? 처음에 2012년에 1027호에 의한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됐지 그 1110호에 연결회계를 작성하면 안 된다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심에서 뭐라 했냐? 아니야.
1115 연결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별도 재무제표를 한다는 건 뭐냐? 지분법 해결을 하면 저기서 말하는 별도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분법을 하게 되면 연결 해결은 당연히 연결 해결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쟁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자와 감사인은 1110호에 의한 연결 해결을 했고, 검사는 1027호에 의한 별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됐다고 주장을 한 거고, 법원은 1110호에 의한 연결 해결을 해야 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는 1110호에 의한 연결 해결가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법원 판결에서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이거를 보도자료를 낸 한 줄 한자도 안 바꾸고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여기서 1027호에서 검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판사는 1110호, 여기 맨 밑에 있는 1110호에 왜 또 갈지? 네, 1110호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그 바이오전개 공동 지배를 사실상 했느냐 하는 데서 경영자 감사인은 공동 지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공동 지배로 한다. 법원은 역시 공동 지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동 지배를 이런 지분의 이런 상태에서 진짜로 공동 지배를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부터 1028호에 의한 공동 기업의 그런 계약서를 썼을 거라, 공동 약정을 했을 거라 보는데 그걸 안 썼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게 뭐 자꾸 이게 왜 얘가 가나? 그 다음으로 공동 지배 이런 그에 대한 공동 약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때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공동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된다니까 이 지분율 관계없이 지분율이 적은 사람도 동의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계약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법원 판결에 어떤 게 있냐면 검사는 공동 지배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동 지배. 그런데 판사는 공동 지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바이오젠은 돈도 없어서 미래 사업이 불확실해서 돈을 주식으로 다 안 사고 다른 방법, 콜옵션이나 동의권으로 참여를 했다. 그 부수적으로.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성공 여부가 너무 불확실한 상황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돈을 다 내고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공동 지배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이 커서를 옮기는데 얘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꽉꽉 눌려서 그런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콜옵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콜옵션을 얘기를 했는데 얘가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콜옵션은 깊은 외곽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회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격, 즉 말하자면 그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득을 더 받을 그 가치가 경제적 실질이 있을 때 원칙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도 물론 여러 가지 고려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격 상태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외가격 상태라고 해도 관계없다. 처음부터 그 콜옵션을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주식 가치나 공정 가치 평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콜옵션 있는 상태에 어떤 조건이 됐다. 그 콜옵션이 왜 외가격 상태도 되냐? 야, 그거에 과거부터 삼성의 전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밀러 이 성과를 이어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실질적 경제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식을 사지, 확실성 있으면 주식을 사지 뭐하러 콜옵션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러한 거에 의해서 자기는 외가격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다 한다. 여기 삼성의 시밀러 성과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축적된 게 있으니까 이때 이미 확실성이 보장돼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격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거의 뭐 고려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또 뭐 여러 등등에 의해서 재무제표의 불확실성이 많고 사업도 불확실성이 많고 신약에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콜옵션을 선택한 거지 바이오젠이 아니 콜옵션을 왜 했겠느냐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데 이걸 다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의 실질적인 권리의 지배력 판단에 가서 이제 고려를 하겠는데 결국은 자기는 외가격으로 있어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격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격 상태에 있다고 본 거예요. 누가 검사가.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결국 판사는 그것이 아직은 내가격 상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 확실성 있는 하나의 신약 회사,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신약의 연구도 제대로 안 됐는데 회사 설립과 동시에 무슨 놈의 내가격이 성립이 됐겠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콜옵션이 실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2014년에 가서는 약간씩 신약이 성공이 되기 때문에 2014년에 가서 콜옵션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서 지음법으로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정당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2012년 그 상태에서는 내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 판사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권에 대해서도요. 동의권 경영자와 감사인은 단순 방어권이었다. 이렇게 보지만 검사는 공동 경영권이었다. 야 제품을 추가하고 이런 건 얼마나 중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제품은 하나의 사업을 확장하는 거지 무슨 뭐 그렇게 지배력까지 그런 건 아니다. 좀 이따가 그 다른 사람 칼럼 하나 더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서울대 이 경영학과 교수님이 뭐라고 칼럼 썼냐. 야 GM대우가 있는데 산업은행이 17%를 갖고 있다 이거야. 근데 뭐냐면 모든 사업을 승인받게 해놨다 이거야. 그러면은 돈을 꿔준 사람이 네 마음대로 가서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야. 승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경영 지배력이 있고 지배권이 말하자면 주주같이 지배력이 있다고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그냥 돈을 안 뜯기려고 관리하는 수준이고 단순 방어권이지 그게 무슨 지배력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제품을 추가하는 건 나의 경쟁 요소를 없애고 뭔가를 이 회사가 우리 회사와 내 거를 따라먹을 수 않도록 하는 그러한 최소한도의 방어 수준이었을 뿐이지 이걸 갖다가 모든 것들이 그런 뭐 동의권이 있다고 해서 전부 지배력을 동일하게 보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칼럼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그것처럼 저도 이거 단순 방어권이라는 용어는 단순 방어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표준에 있는 용어잖아요. 단순 방어권 5글자 다 있어요. 그런 또 예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판사가 단순 방어권으로 본 겁니다. 네. 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뭐 영문도 보긴 했습니다만 왼쪽 거 제가 또 그 영문을 쓰려고 하다가 또 혹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어디 신문에 나온 걸 갖다가 넣을 수밖에 없어서 신문에 나온 걸 그대로 그림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이 동의권이에요. 거기서 계약한 그 계약서에 있는 거죠. 계약서에 이게 원본을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요약했더라고 이것도요. 요약했는데 여기 이제 빨간 게 있는 게 뭐냐면 뭐 여기 보면요 매각 양도한다든지 사업에 새로운 제품을 추가한다든지 뭐 이럴 때 동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빨간 게 있냐? 이거를 적시한 거예요. 증선 위에서 제품 추가 등 판권 등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본 거죠 그게. 근데 그거는 단순 방어권이라고 판사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야 제품 추가 동의권이 바로 주식까지 갖고 똑같이 받느냐? 볼 수 있느냐? 판사는 그렇게 안 보겠다는 겁니다. 뭐 당선 방어권 이유는요. 여러분들 요 글은 여러분들 읽어 보시는 걸 하고요. 뭐 제가 지금 말로는 거의 설명을 했습니다. 저 6번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왜 명칭을 했느냐까지도 여기 써져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맨 7번에 가면 나는 지배회사가 아니다라고 바이오젠이 공시까지 한 거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또 방위표현의 동의권 약정상의 권리가 결국은 검사가 이거 동의권은 경영 공동 동의권이다 이렇게 봤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원칙 회계주의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제가 여기다 빨간 글자를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회계에 연결회계 가면은 연결회계 스테이트먼트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어떨 땐 공시하라 뭐 공시하라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기업회계 기준이 위배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무제표 1001번 1001호 스테이트먼트에 31문단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게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써놨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일부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한 거예요. 가로 열고 돼 있어요.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긴 하다 이거예요. 아까 연결회계 그런 기준에서 있는 거죠. 공시하라고. 그렇지만 한국 채택 기준,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성 관점이요.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되어 있더라도 공시할 안 할 수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중요성 관점과 목적적 합성 관점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에. 설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중요성 관점과 목적적 합성에 따라서 공시 안 할 수 있다. 재무제표 저기 써 있지 않냐 기준서에. 근데 중요한 건 중요성 관점이 합리적으로 중요성 관점을 분석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한지 여부는 회계 재무제표 작성 책임 있는 경영자와 감사라는 공인회계사가 제대로 그것을 회계감사 조서에 써 있거나 분석을 했는지는 이제 별거입니다. 근데 이게 자료는 다 보니까 현재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하고 판사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재무제표 무슨 스테이트먼트 읽다가 보면 공시하는데 왜 너 공시 안 했냐? 위법이다. 위법 공시를 한다고 여러분 그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걸 다 하면요. 재무제표는 다 5페이지인데 주석은 1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회계 개념에도 개념 체계 있잖아요. 거기에도 뭐냐면 충분한 공시를 하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그러면 추각할 수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적 그런 배경이 있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갖다가 뭘 조금 안 했다고 해서 되냐. 중요하지 않으면 뺀다는 거예요. 아니 삼성의 매출액이 1년에 1년 전인가 저 통계 보니까 261조야. 아 거기에 1,000억짜리를 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1,000억짜리 공시가 빠졌어. 물론 그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1%도 안 돼. 0.1%야 매출액에 비하면. 그걸 죄가 될지 안 될지는 진짜로 분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의 관점은 회계 책임자, 경영자와 그거를 적정하다고 인정해준 공인회계사의 독립적인 입장과 전문적인 입장에서 해준 거를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규제기관이 그거를 입증해서 아니라는 걸 내놔야 돼. 그러면 뭐냐면 서로 통정해서 가짜로 그 사기로 했다는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요번에 자료를 못 내놨다는 겁니다. 중요성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를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가 판단한 거를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거 써져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은 회계사 경영자와 공인회계사를 벌 줄 수 없는 거죠. 이런 면이 이게 여기 잠깐 이쪽에 그 빨간 게 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게요 판결문에 있어요. 판결문에. 그래서 나는 이 무죄다 이러는 거예요. 판사가. 이거를 갖다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다른 데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가장 원칙 중심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게 문구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참여연대 등 여러 가지가 와 있고 한데 여기 이제 그거죠. 거짓 공시 사실이 인정되는 데에서 거짓 공시했다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분식회계 공소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뭐라고 답했냐면 여봐요. 여기 있어 여기 답해. 목적 적합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 기업회 기준에는. 그러니까 목적 적합하고 중요한 정보의 공시의 위반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판사가 판결한 겁니다. 아니라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중요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빼진 게 공시 안 한 게 이게 가장 여기에 이게 보통 보니까 칼럼들을 보더라고요. 콜옵션 동의권은 인정하는데 야 그래도 공시는 했어야 되지 않는 그런 칼럼을 제가 봤어요. 전문 교수님들 일부에. 근데 그것도 저는 뭐냐면 처음부터 저는 그 칼럼 쓸 때부터도 제가 이 칼럼을 2019년 1월달에 썼는데 그때부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회계 지분법 회계 변경은요. 뭐 이건 이 부차적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콜옵션 행사가 늘어나면 지분법 회계를 해야 되고 공정평가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회 기준에. 그래서 공정평가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경영자의 의도와 재무적 능력을 뭐 고려해 그래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뭐 투자할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바이오젠이 돈이 있니 없니 뭐 경영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그 당시에는 의도가 있었니 없었니 막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경영자가 내가 콜옵션을 행사할지 안 할지 이걸 파악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이 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냐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회계 기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회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회계 사례 소결은 지금 판사가 여러 가지 논리를 해놓은 것이 좀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도 뭐 한국경제 노설위원께서 참석도 해주셨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경제에 제가 1월달과 여기 2월달에 연거푸 문제가 없다는 그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대 이동기 교수님은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한국 GM이 지분 17%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일부 의사결정 이슈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공동 지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영 전략과 이런 것을 봤을 때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칼럼을 2019년 2월달에 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의 감리에서는 결국 뭐냐면 이러한 원칙 중심에서 기본적으로 이 경영의 재무제표의 모든 그 상황과 고려를 할 수 위해서 작성하는 분들은 결국은 경영자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제3자가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회계감사 제도 하에서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남겨둬야지 어떤 이게 맞니 안 맞니 따지기 시작을 해서 규제기관이 나서게 되면은 이거는요 생각하고 관점에 따라 이 연령 그 연령 다 비연령 다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리 방향은 중요성 판단 이런 것들은 경영자가 판단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는 공인회계사들의 회계 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되고 완전히 어떤 뭐 제보를 받았거나 감리에서 감리할 때 문제되는 건 제보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완전히 통정에 의해서 가짜로 완전히 이거를 엉터리로 했다는 그런 구체성 있는 것이 고발 이렇게 받아서 될 때는 들여다볼 정도는 되지만 그 이외에 감리기관이 함부로 나서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 중심 회계의 정의는 나름대로 이제 개념적 중심에서 되고요. 이게 사실은 국제 기준이 뭡니까? 150, 160개 전 나라에서 거의 같이 적용하는데 각 나라마다 회계 환경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융합해서 만든 게 국제 기준인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원칙 중심이 경영자 중심, 뭐 이런 민간 중심 이런 것들이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체성 있게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권도 많고 이런 그런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을 우리가 이미 선제적으로 2011년에 채택해 왔던 거를 우리는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결국 삼성바이오로스 회계의 이러한 그 감리 교훈은 결국은 2019년도에 첫 그 심리가 일어나고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구글의 회장이나 애플 회장 같은 위치에 있는 이재용 회장이 주마다 가가지고 재판받고, 이런 사법 리스크, 회계 리스크를 정부 스스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증거도 없이 고발할 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뭐 해봤지만 안 된 거예요. 그럼 고발할 때는 구체성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인데. 근데 증선이가 할 때는 뭐 구체성 있는 뭔가가 핵심적인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고발까지 간 것은 과하다 저는 보고요. 수사까지 했는데도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잘못된 신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의 감리 방향은 규제기관은 사후적인 그런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적 한데, 이게 사실은 논문 여러분들이 발표했지만 사실 질의회신 같은 그런 그 비조치 의견서 이런 것들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제 기준의 해석 그 권한은 한국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은 있지만은,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전 세계에 적용되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라고 그러면서 죄는 누가 주느냐? 우리나라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 죄를 주고 고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소연할 때는 있어야 되지, 하소연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괜찮게 본다, 이 정도라도 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누가 재무제표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없다, 국제적으로 회계 기준 없다. 그런데 왜 죄는 왜 줘? 그러면 어디 사법재판소에다 넘기지, 왜 자꾸 우리 한국에서 재판을 해, 고소를 하고 또 수사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물론 여기다 넣는다는 게 의견을 제출한다는 게 군중위원회에서 사실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다 넣는 건, 그렇게라도 그러면 해주던가, 의문 되니까 해줘서 물으면 대답이라도 해주면 뭐 죄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의도가 없는데. 그래서요, 이런 면들을 제가 뭐 이게 답이라기보다는 그 규제당국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제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감리까지, 이런 회계감사까지 제대로 돼 있는 상태인데 아주 위법 부당한 그러한 증거가 더 없이 이렇게 고발 조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뭐 결론은 뭐 앞에 있는 회계 처리가 2012년과 2015년에 회계 처리가 아마 거의 판결문 나온 것처럼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2심과 3심에서는 지금 우리 기업회 기준에는 뭐 보시다시피 딱 부러지는 적용하고 위법이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요건 위법이라고 하는 거를 딱 부러지게 찾을 수 있다면은 문제가 없죠. 없기 때문에 재판을 몇 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어떤 것만 찾으면 되느냐? 판사 거기 내부 검토 보고서 있어요. 내부 검토 보고서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 불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승계를 하든 뭘 하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건 불법이 아닌 거죠. 아니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일부러 감상이 나고 뭐 평가 문제도 그렇고 회계도 틀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요한데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서로 속이고 서로 이렇게 부정하게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면은 2심과 3심에서도 이걸 할 수 없다. 근데 그저께 이 신문을 보니까
뭐 증거를 추가로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항소심이 지금 시작했거든요. 5월 27일 날 준비 서면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정 회장은 참석 안 해도 돼서 참석 안 했지만, 그리고 1번 심리를 옛날엔 자본시장법을 먼저 하고 회계감사를 뒤로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했대요. 외관법을 먼저 심리하자고. 원문을 심리하자라고 증거 자료를 더 냈다고 그럽니다. 5월 27일 날 에서 뭐가 또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간에 짜고 뭐를 했다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나. 근데 이제 뭐 짜고 뭐 하고 뭐 한 증거가 명백하다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만 그렇지만 않았다면 저는 그건 내용 모릅니다. 제가 이 발표한 내용에 나중에 이게 뒤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발표할 이유는 없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2심과 3심에서 재무제표 기준, 회계 기준으로 보면 바뀔 확률은 뭐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감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규제 중심의 감리를 하지 말고 유연성을 주고, 감리 기관 특히 공인회계사 감사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냥 간단한 뭐 어떤 일반 행정으로 보지 말고 중요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그 투자자와의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상에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되는 그 책임 소재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론을 1분 내에 끝내면요, 결국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의 회계의 국제 기준의 위상과 또 이런 것들이 글로벌의 사회에 엄청난 그 시사성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이고, 이 사건이 끝나면 많은 그 논문들이 국제 저널에도 이런 사례로 보고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뭐 지금 이렇게 삼성이 어렵지만 나머지 그 국제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들에게 상당히 시사점을 이제 주게 되고, 규제기관도 함부로 이렇게 그 타이트한 그래서 고발까지 가고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이제 정되지 않게 싶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얘기되고, 지금까지 있는 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 시간이 또 40분 정도인데도 더 많이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